예, 2024년 8월 9월 23일 음력으로는 8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살살한 이제 가을 날씨가 한 3, 4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가 좀 오는 바람에 기분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날씨였지만 어제부터는 하늘이 정말로 청명하고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생활민주주의 네트워크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나는 왜 유시민 장관을 비판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죠. 유시민 장관은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진보민주 계열에서는 매우 현재의 상징적인 사람이고 또 그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장관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면서, 자, 오늘은 정치산책 157번째 생활민주주의 네트워크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정치는, 또 우리의 철학은 어떻게 이제 통합된 철학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 속에는 제가 생활민주주의 네트워크 이번 이 강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엘리트가, 주류가 이제 저는 교체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굳이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 속에는, 그 맥락 속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엘리트 집단의 그 주류가 교체하고 있는 시기다. 이 말은 과거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그 개발도상국으로서 매우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엘리트 중심으로 혜택을 주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 일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가 연착륙하듯이 민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그 이념의 이데올로기로 볼 때 이거는 거의 불가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돈의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 구조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동전의 그림과 같아서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체제로 넘어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지지 못한 사회가 되고요. 비루한 사회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서구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주체들이
상업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르주아에서 사롱에서 멋진 담배 연기를 뿜어내면서 멋진 위스키를 마시면서 부인들하고 아주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던 우리의 그 서구 유럽인들 중에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부르주아들이 나중에는 귀족들과 놀아나는 바람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은 그룹이고, 국가가 혜택을 많이 받은 그룹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사자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 그룹을 포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386 운동권, 586 운동권, 지금은 686 운동권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놈이 바로 임종석 같은 사람이고요. 그 세력들 중에서 지금 새롭게 뭐냐면은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김민석이와 같은 사람이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장관도 바로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유시민 장관께서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택해야지 우리가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 얽매여 가지고 한국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또 얼굴 마담으로서, 또 노무현의 행동대장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유시민 장관을 위해서라도, 또 하에 말 풍산유수의 서해 유승용 선생의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영남 제일 명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 서해 유승용 집안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통합된 철학과 정치 철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엘리트들이. 자, 그러면 그러한 엘리트들이 그럼 누구냐?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자신이, 저는 신종 새로운 엘리트 집단의 교체기의 멤버에 들어간다. 일단 이거를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소속이 어디냐? 한국문명학술원 소속이다 는 거죠.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 소속이다 는 것이죠. 그럼 뭐 해갖고 먹고 사느냐? 골장의학과 골장지학으로 뭐냐면 먹고 산다. 초는 어디냐? 경상남도 창녕 고하면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유형의 관역에 협족하게 들어온 분이 누구냐?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신 최동석 박사님이시다 이거죠. 최동석 박사님도 강원도 사람인데요. 바로 강원도에서 크고 강원도에서 자라가지고 가난하게 컸지만, 또 그분께서는 훌륭하신 어머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배움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도 놓으시고 경영학도 공부하시고 독일서 박사학위도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일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직접 실무 경험인 컨설턴트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스승과 동시에 배움에 한참 제가 무릎 꿇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활민주주의 네트워크라고 저는 이름을 과거에 붙였지만 여기에 대한 컨텐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컨텐츠는 오히려 최동석 박사님께서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스칸디나비아식,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독일 스위스식 정치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에 우리가
대입시키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영미식의 정치 철학 사상을 이제는 버리고 앞으로는 이 독일과 스위스식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준비해 보자. 이것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강의하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동조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제를 포함하여 지난 산업화 시대 70년을 포함해서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신엘리트 집단의 교체기에 서 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두 집단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와 한국무명학술원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이러한 엘리트 집단으로서 가지는 이 모델을 그러면 언제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제가 연구한 것이지만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한일 병합이 된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919년 3.1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3.1 기념 독립 기념일을 대신해 독립 선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언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19년 3월 1일 3.1절 기미 독립선언문이 우리에게는 바이블과 같아. 우리에게는 헌법 조문과 같다. 우리에게는 정신적, 철학적, 사상적, 민족적 영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뭐냐면은 지식의 총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과 동시에 3.1절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침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나라는 있고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단 주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회복을 두고 우리가 많은 우리가 선각자들 내지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그 방향을 쫓아서 그 방법을 달리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의 현재의 정치사회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저는 담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말만 하면은 빨갱이, 말만 하면 뭐냐면 친일 부역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극도로 무식하다든지 극도로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주의자 내지 물질 만능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이 하는 작태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주류의 교체기에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한국의 주권이 침탈된 방향을 두고 5가지 분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친중, 위정, 척사파가 한 갈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일 개화파가 한 갈래가 있고, 세 번째가 친미 기독교파가 한 갈래가 있고, 네 번째가 친소 공산주의파가 한 갈래가 있고, 5번째 민족주의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권 회복을 위해서 선각자 내지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이고 주권을 회복할 것인가를 두고 5가지 방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뭐 뺄갱이라든지 아니면 친일 부역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의 이기주의적 기회주의자적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라고 비참한 내면이 있는 간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 그래서 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친중 위정 척사파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론을 이어가는 화서 이항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항로의 뭐냐면 화서 이항로의 제자가 바로 면함 체이컨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선이 망하게 될 시기에 조선시대 때 약 289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서인의 노론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송시열이, 송중길이, 권상하, 한원진이, 이간, 이항로, 제이컨 이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 권력을 잡았던 노론의 후예이면서 친중 위정 척사파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분이 더 소개할 분은 매천 황현 선생이신데요. 황현 선생은 조선의 유학자답게 조선을 위해서 1910년 한일평화과를 보고 16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구례에 있는 집안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매천 야력이 있고 우리가 한 시대를 대변하는 사상가로서 또 철학가로서 정치가로서 우리가 성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송시열, 송중길, 권상하, 한원진이, 이간, 이항로, 제이컨에 이어지는 우리가 조선조 이 권력지향의 서인들 중에서 노론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 두 번째, 친일 개화파로서 김옥균이 호는 고균인데요. 김고균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김옥균이죠. 이걸 급진 개화파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 홍종우에게 피살되었는데 나중에 보관 참시를 대가 팔도에 버려졌고요.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청일전쟁에 일어나게 되고 청일전쟁과 함께 우리가 이 친일 개화파의 또 다른 분이 박규수 뭐 이렇게 서재필이 이런 사람들이 제가 친일 개화파로 유길준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일 개화파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이 있고 땅도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빼앗긴 주권이 침탈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의 잣대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이가 있고요. 우남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박용만이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분입니다. 박용만, 이승만, 박용만. 예. 자, 그 다음에 친소 공산주의 파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 박헌영이가 있고요. 민족주의 파가 김규식 같은 이런 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 5파는 바로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했던 각자의 독립투쟁을 위한 노선의 방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과 동시에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다시 뭐냐면은 분단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데올로기 대립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득세한 세력이
친미 기독교파인 이승만이가 득세를 하고 친소 공산주의파인 김일성이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적, 상황적, 순리적 방향이지 않는가. 여기에 매우 민족주의파로서 김규식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독립운동가 선각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586, 386, 임종석이 뭐 기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386 시대 때 바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국내의 신군부 세력들과 독재자들이 권위주의자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뭐냐면은 제의하는 상태에서 한국의 피 끓는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으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막바지에는 역시 타락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앞쪽에서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좀 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역사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뜻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대한민국 내에서 소위 말하는 그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 속에서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의 분배를 두고 바로 일어난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가 지금 첨예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한국에 있는 자본은 가진 자들이 다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뭐냐면은 심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두고 신 엘리트, 소위 말하는 사상가, 철학가들은 그러면 어떠한 앞으로 이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배명령 억압 착취하는 영미식의 정치 제도를 이제는 버리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분권화된 우리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찾아 나서자. 자, 그래서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제는 주권 이데올로기로 바꾸자. 예, 분단 이데올로기를 주권을 되찾자는 주권 이데올로기로 바꿔야 된다. 자, 세 번째,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 혁명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중앙집권에서 기능 분화 사회로 바꿔야 된다. 예. 중앙집권 사회에서 기능 분화 사회로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반도를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북아의 조선을 독일과 스위스보다도 더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선반도를 학문의 메카로 만들고 우리 조선반도를 학문의 본향으로 만들자. 우리말과 글을 일치시키고 인간성에 부합한 진리로 나가서 우리가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엘리트 집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나갈 것인가? 예, 설명했고요. 세 번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우리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를 해야 할 것이고, 다섯 번째,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왜 이재명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조와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구조와 조직을 맡고 있는 인사조직, 인사가 중요하고, 인사를 맡겼을 때 그 인사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지우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 한국 사회가 민의가 바로 반영되고, 민의가 뭐냐면은 전달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간접민주주의 체제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상당한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은 이제 권리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또 그런 환경이 가능하죠. 지금 이제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이 부분을 뭐냐면은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더 진일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엘리트 집단이 그러면 이 교체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신엘리트 집단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선보여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생활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조그마한 실력이나마 이거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생활민주주의 네트워크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